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중 간의 전선이 너무 넓게 쳐졌을 때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위기와 붕괴를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위기가 오면 곧 붕괴되지 않겠는가. 위기는 위기이고요. 붕괴는 붕괴죠. 중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하나씩 오게 되면 중국이 거버넌스 관리 능력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위험한 문제는 여러 사안이 동시에 병목 구간을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가 중국이 갖고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클 것인데 중국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위험 관리를 분산하는 쪽에 정책 에너지를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이번 위기는 정말 어렵다. 100년 만에 찾아온 대위기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요즘에 중국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작년부터는 또 피크 차이나라는 키워드도 미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중국이 정점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최근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뭐 많은 또 정책 이슈들도 같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의 중국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내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중국도 이제 워낙 뭐 카테고리도 다양하고 하니까 중국에 뭐를 주로 더 많이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주로 이제 국내 정치와 대외 정치. 중국의 국내 정치와 대외 정치. 또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니까. 네. 국내 정치가 뭐 대외 관계 연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중국의 이제 정치 쪽을 좀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이희옥 교수님과 함께 중국 이야기 일단 작년인가 나왔습니까? 이 피크 차이나라는 이야기가? 네, 그렇죠. 금년에 나왔죠. 금년에 나왔습니까? 네. 이코노미스트에서 네네. 중국이 이제 성장이 좀 꺾이고 새로운 이제 그 몰락의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일단 중국 고성장이 지난 뭐 작년 혹은 재작년 정도까지 쭉 이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고성장 시대는 끝이 났다. 그렇죠. 요새 뭐 보면은 뭐 부동산 거품도 있고 청년 실업률도 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 잠재력이 꺾여가고 있으니까 과거같이 뭐 고성장 시대는 불가능하고 이 중속 성장도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비관론이 조금 힘을 얻어서 언론에서 이제 피크 차이나 논쟁들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거는 아주 뭐 어렵게 분석해야 되는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나 성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제 어느 수준에서는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학교 성적으로 비유하자면 한 20점 맞던 애가 7, 80점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나 80점에서 90점, 95점, 98점 올라가기 어려운 거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의 한계는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또 고령화가 빨리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역시 뭐 성장 잘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전문가들의 분석은 뭐 좀 다른가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고도 성장은 한계가 왔는데 얼마나 이제 연착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경착륙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위험들은 크게 뭐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요? 큰 문제는 오히려 롱 랜딩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착륙하지 못한 상태로 그 하늘에 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어떤 경로든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의 과거 같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는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고 한계도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논의죠. 그 한계의 원인은 뭐라고들 보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국내적으로 보면 시진핑 체제의 리더십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범위와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결국 그 뭐 장사는 이제 기업들과 시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국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면서 작동하는 이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이
문제가 이제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국내적으로는 뭐 지방 정부의 채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이 부담을 다 지방 정부가 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뭐 재정을 뭐 온전을 했는데 네네. 지방이 책임 다 지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채무가 굉장히 늘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부동산 개발을 요새 이제 부동산 거품이 생겼는데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가 개발구를 허용해주고 거기서 낳는 수익을 가지고 지방 정부가 유지해오는 거의 한 그 지방 재정의 30-40%는 이제 그런 수입이었거든요. 네. 그게 부동산 거품이 생기니까 그게 꺾이죠. 그러다가 이제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최근 통계가 이제 통계를 내지는 않는데 7월 통계가 마이너스 21.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 실업이 그렇게 높아져 있으면은 경제를 운영하는데 큰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부동산 거품,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너무 이렇게 중국의 자원을 다 동원해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도 이제 과거 같지 않은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맞물려 갖고 네. 중국 경제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성장 잠재력 같은 거 그렇죠. 성장 잠재력도 그렇고 이제 실업률 말씀해 주셨고 실업률은 어찌 보면 저성장의 결과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저성장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채무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찌 보면 중국이 좀 지금까지는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린 부분이 성장을 끌어올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뭐 채무도 엄청나게 생기고 또 부동산 버블도 좀 있었고 또 성장 잠재력도 이제 서서히 이제 훼손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좀 보면 리더십 문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진핑의 리더십이 지난 한 10년 동안은 그래도 중국 경제 잘 먹혀 들어간 거는 맞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것도 좀 중국에서 지나치게 좀 많이 좋게 해석하고 좀 부풀려서 이야기한 측면이 좀 많은 겁니까? 글쎄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났을 때요. 네. 사실 중국도 그때부터는 약간 이윤율이 굉장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오해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이 2008년 위기 때 중국은 고도 성장을 해서 뭐 중국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잘 뜯어보면은 중국도 성장 잠재력이 그때부터는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이었으나 뭐 이윤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꺾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도 그때부터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는 방식들이 서양에서는 뭐 이제 시장의 활력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면은 중국은 국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서 산업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끌어올려고 했던 것들이 지난 10년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시진핑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지지율이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높았던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지도자들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좀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중국 분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굉장히 그 뭐 선호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과거에. 지금은 그게 좀 약간 좀 떨어졌어요? 아니면 인기는 여전하나 뭔가 이렇게 중앙에서 혹은 뭐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지율 통계를 우리처럼 이렇게 내지를 않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부담, 이렇게 시진핑 체제가 굉장히 좀 동원, 뭐 통제, 그다음에 검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과거보다 강화됐어요? 훨씬 강화됐죠. 아, 그래요? 뭐 당이 그 당 중심 체제를 이제 형성을 하면서 모든 국가 부분들은 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흐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초기에는 코로나 관리를 비교적 잘해갖고 결국 중국적 방안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그때 뭐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체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보니까
서양은 정상화될 때 중국은 뭐 오미크론의 집단 면역이 돼야만 풀었잖아요. 네. 그럼 과연 이게 맞나?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어떤 정책에 대한 동의 구조가 굉장히 약화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 주석이 이렇게 좀 엄근진이죠. 뭐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시진핑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중국이 조금 뭐 훼손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한 40년 동안 그 10몇억 되는 인구를 이 큰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냐. 하긴 뭐 중국만한 인구를 가진 나라도 사실 거의 없으니까 뭐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건 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그리고 아주 전 인민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그냥 여전히 지금 인도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뭐 강력한 이제 동원 체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끌고 온 셈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도 자기 정치적 성과를 낼 때 반부패 이런 성과도 있었고 14억 인구가 빈곤으로부터 해방했다. 이런 것들 자기 정치적 성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경제 성장을 계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짧은 시기에 역사상 경험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이제 성장률을 기록을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체제에 대한 자부심, 그 내셔널 프라이드는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약간 이 상황이 바뀌고 있는 그리고 좀 자신의 리더십에도 좀 위기 내지는 뭐 좀 불만 같은 게 많이 좀 누적되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좀 하고는 있을까요? 아니면 이른바 자기 친위 세력들에 너무 둘러싸인 나머지 아예 그런 걸 잘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글쎄 그 참모 그룹들이 얼마나 벽을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근데 그러니까 시진핑에게 노라고 말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은 뭐 과거의 뭐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훨씬 1인 체제가 강화됐고 최근에 하나의 추이를 보면 이런 현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시진핑도? 네. 왜냐하면 5월 말에 중국에서 우리로 치면은 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비슷한 회의를 열었는데요. 과거에는 시 주석이 바텀 라인 싱킹 밑바닥 그러니까 아주 나쁜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위기잖아요. 그때는 극한 사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극한 사고.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어려운 데를 가정해서 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는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뭐 전략적 기획이다. 아무리 어렵지만 기회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이 그 20차 당대회에 당의 총서기가 될 때 보면 100년 만에 찾아온 대변국에 놓여 있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예사롭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5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내외적인 위기를 시진핑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권위가 좀 필요하다. 또 강력한 중국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신형 거국 체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신형 거국 체제. 이를테면 우리말로 하면 총동원 체제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하나는 자기 정책을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외적으로 오는 위기에 대한 인식들을 시진핑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위기니까 다 같이 총동원돼서 총 결집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까지 총 결집해서 온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외부적인 요인들, 뭐 미국이라든지 혹은 뭐 전 세계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금 중국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결집해야 된다, 더 우리 중앙당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매년 하는 최대 화두가 어렵다, 네. 위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위기는 정말 어렵다. 그 얘기를 100년 만에 찾아온 대위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위기는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이런 이 국제 질서의 대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총동원 체제를 강조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실 때 그 해법은 좀 맞아 보입니까? 아니면 저대로 가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보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가 트릴레마라는 게 있는데 건강, 경제, 인권 이 세 개를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네. 경제하고 인권을 버리고 건강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했고. 서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경제를 살리고 인권을 갖죠. 네. 건강은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푸는 거죠. 개인의 선택에 맡기거나 네네. 그 당시에 뭐 서유럽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초기에 중국은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불확실성이 오면 확실한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도시를 통으로 봉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굉장히 이런 디지털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한 번에 확실한 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는 이 질서나 사회는 그렇게 뭐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진핑 체제 해법이 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이 방법으로 이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집단지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 메뉴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거기다가 뭐 과학은 어떻게 발전해 있고 네네네. 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창과 거울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신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이른바 서구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렵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개인의 선택에 이렇게 맡기는 것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나 앞으로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건데 중국은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막 도시 봉쇄하고 아무도 못 다니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예. 효율 중심적 체제이죠. 효율 중심적 체제가 결국 불안하거나 불확실하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세상이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되진 이 않겠죠.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네네.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하는 것들이 정부의 능력이거든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들은 정부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여튼 뭐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지금 이제 중국을 더 지난 한 1, 2년 어렵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이제 중국이 겪고 있는 가장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국은 뭐 트럼프 때도 그랬고 아마 뭐 오바마 때부터 이미 시작한 것 같긴 하던데 트럼프 때도 어려웠고 바이든 되면서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대통령이 누구 될지 모르겠으나 누가 되더라도 아마 중국에 대한 압박은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뭐 해법이든 뭐 대책 같은 게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는 거 봐서 이렇게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위기는 많이 느끼고 있죠. 중국이. 트럼프를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경험했죠.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매우 높죠. 둘 다 경험해봤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점잖은 트럼프라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뭐 행동, 매너만 점잖한 거지 정책은 비슷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압박은 뭐 더 세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것 같고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지형이 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간에 네.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 때리는 게 부담이 없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오히려 인기 올라가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손쉬운 카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는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훨씬 더 많이 토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네. 한판 붙자 이런 분위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국력이 있어야지 붙는 거잖아요. 네. 한판 붙자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반성 열심히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나 국제사회에서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졌나 그 분위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성도 안 하고 뭔가 반격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호를 팍팍 파갖고요. 네. 이게 전쟁이 오래 간다. 이게 10년이 버티자. 갈지 20년 갈지 모르니까 그때 게임 체인저를 될 거를 한번 찾아갖고 그때까지 최대한 참호를 파고 미국의 액션하면 리액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하여튼 한번 버텨보자고 하는 것들이 네. 저는 정책에 굉장히 기조에 깔려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뭘 가지고 버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결국 디지털 플랫폼에서 네. 중국이 얼마나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때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갖고 미중 관계를 한번 관리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어쨌든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아마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긴 하던데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 이슈도 아마 그 연관이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플랫폼을 그러면 중국의 기업들이 정말 뭐 전 세계에 가서 막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뭐 그렇게 싸우려나 보다 생각하겠는데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뭐 디지털 기업들 한번 싹 죽였잖아요. 네. 뭐 기를 죽인 거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게 중국이 미국이랑 싸울 생각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뭐 들 때도 있고요. 뭐 알리바바나 뭐 네. 수많은 기업들 한번 싹 그 정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지금 중국의 방향이랑 좀 잘 안 맞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방해 안 맞으니까 최근에 바꿨군요. 총리가 불러갖고 조금 달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랬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을 네. 불러갖고 다루기도 했는데,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뭐 AI 분야라든지 네. 빅데이터라든지 또 우리가 화웨이로 대표되는 그 통신 장비, 또 중국판 GPS라고 하는 그 베이도라고 하는 그 위성 항법 시스템, 그다음에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의 그 기술이 그러네. 진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돌리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반도체잖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입구부터 출구까지 미국이 꽉 막고 있죠.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그 연관 산업들을 굉장히 충분히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하는 압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성숙 기술들, 네네. 레거시 기술을 가지고 시장의 힘을 가지고 네. 한번 이제 미국 기업과 이제 미국을 조금 분리해내고 또 유럽과 미국을 좀 분리해내면서 숨쉴 만한 공간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자기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네. 내부에 이제 그 경쟁력을 좀 키워나가는 아주 이제 복잡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시너지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디스시너지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10년의 미중 관계 저는 판도 변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뭐 펜스를 높게 치잖아요. 뭐 네네. 하이 펜스, 스몰 야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뭐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네. 꼭 필요한 거. 그 스몰 야드를 딱 만들고 펜스를 높게 치는 방식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범위는 작지만 확실하게 제재할 수 그렇죠. 있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반도체군요. 그렇죠. 그 반도체 뭐 배터리 요새 그런 것인데요. 배터리. 그러면 야드도 늘릴 수 있잖아요, 미국이. 예. 여기 있다가 뭐 야드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펜스도 원래 설정한 것보다 더 높이 칠 수도 있고 낮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운영하는 수단은 다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선택지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생각 많지 않으니까 중국이 네. 일단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안에서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거 미국과 한판 붙어갖고 국력도 약한데 여기서 미국을 능가하고 중국이 세계 강국이 되겠다, 뭐 반도체 선진국이 되겠다, 인류 국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으로는 굉장히 벅찬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예를 들면 뭐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혹은 뭐 남미의 혹은 뭐 러시아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이 약간 좀 미처 힘쓰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이 생길 때마다 중국이 들어가고 막 뭐 외교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우디가 아마 좀 대표적이 네네. 아니었나 뭐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걸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좀 엎드렸으니까 조금 이제 좀 풀어줄까 생각을 하다가도 야 쟤네가 나 조금 빈틈만 보이면 무조건 들어오네 이거 더 쪼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참 선진국에 들어가서 뭐 공공 외교를 하고 뭐 외교 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바이든이 뭐 명분적으로는 가치 외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진영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힘이 센 패권 국가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뭐 선진국이나 뭐 자유주의 국가들이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빈 공간들이 어딜까를 찾는 거예요. 그럼 중동. 그럼 미국이 지금 빈살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좀 각이 서 있잖아요. 껄끄럽죠. 예. 그리고 뭐 이란. 그래서 중국이 이란하고 사우디를 붙여줬어요.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이런 것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또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이 3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국가가 커졌으니까 미국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뭘까 하는 것들은 자기 말발이 먹히지 않잖아요. 담론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담론권을 강화하고 중국이 그러고 나서 이 담론을 외교적으로 투사하는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방금 이제 정프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인데요. 네네.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글로벌 사우스를 굉장히 추진해 나가면서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서로의 경쟁 구도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글로벌 사우스는 뭡니까?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 우리가 옛날에 뭐 남북 문제를 얘기를 하면 북반부가 잘 살고 남반부가 못 살았잖아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생기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들, 뭐 제3세계라든지 저개발 국가라든지 또는 뭐 개발도상국의 초입이 있는 이런 국가들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뭐 세계 질서의 판도가 변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유엔의 투표권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부산에 뭐 엑스포를 해도 다 한 표씩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선진국에 가는 것들이 여전히 한계가 있으니까 중국이 과거부터 이 비동맹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뭐 경제가 좀 커졌으니까 뭐 ODA도 하고 돈도 주고 뭐 1대1로 사업도 하고 이래 가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는 것들이 중국판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략은 설정을 잘 했다고 혹시 보세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근데 문제는 뭐 정책에 잘 설계를 한 거죠. 자기도 미국하고는 이제 뭐 제도 경쟁도 해야 되고 담론 경쟁도 해야 되고 체제 경쟁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했는데 그 효과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죠.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도 뭐 능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도 능력 국가가 있고 매력 국가가 있잖아요. 내 힘을 갖고 하드 파워를 다른 나라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는 능력 국가예요. 근데 상대가 저 국가를 존중해줘야 매력 국가가 되잖아요.
중국이 아마 이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제 투산을 시도해 보는데 상대가 그 국가의 의도를 선의를 받아들여 갖고 그래 너 참 매력적인 국가에 등장했구나 그럴 때까지는 아직은 여전히 갭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뭐 글로벌 사우스 혹은 뭐 제3세계나 혹은 뭐 또 다른 나라들과 막 이렇게 활발하게 외교라든지 아니면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중국 이미지도 좀 고취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좀 든든한 우군들을 만들어서 키우는 게 이게 생각보다 잘 되고 있나 싶은 의심이 좀 드는 게 예를 들면 뭐 1대1로에 있는 나라들이건 아니면 중국이 막 많이 갔던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이런 나라들의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수 저 국가들은 굉장히 그 좀 불만도 많이 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어디 뭐 항만 같은 데를 중국이 지어주는데 그걸 뭐 100년 동안 뭐 이렇게 쓰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가 좀 발전할 거라고 기대했더만 뭐 중국 노동자들이 다 와서 그 짓고 결국은 중국 사람들 돈만 배불리게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몇몇 나라들은 오히려 막 거기에 대한 적개심 내지는 좀 거부감 같은 게 꽤 많이 일고 있다고 좀 뭐 외신 같은 데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우군들을 잘 만들고 있는 건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힘이 커졌는데 이게 정책을 투사할 때 별로 안 해본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대1로 같은 것도 원래는 저 국가가 어려우니까 해외 개발 원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컸으니까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좀 하겠다. 어려운 뭐 이웃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출발을 한 게 아니고 중국의 이제 국유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과잉이 됐어요. 어디로 가게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경에다가 이제 밀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연선 국가들이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줘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채 덫에 빠지는 거죠. 그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죠. 뭐 항만을 지어줬는데 그 결과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가 오는 국가들은 굉장히 작고 이게 오히려 뭐 독재 국가의 권력을 강화한다든지 국민들한테는 실제적인 이해가 없이 중국의 영향력으로 빠져든다든지 그리고 그 어떤 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갖고 중국의 노동자들이 와갖고 그 차이나타운을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그 사회로 깊숙하게 침투하는 것들도 굉장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가 금년이 이제 10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작고 아름다운. 옛날에는 크고 큰 프로젝트만 하게 되니까 이게 사실 그 성과 획득감이 없잖아요. 효능감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 1대1로에 대한 그 내부적인 조금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러시아 쪽 이슈는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은 사실 옛날부터 러시아랑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던 나라 같은데 그러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이제 뭐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러시아도 좀 당장 급한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에 이렇게 비서구 국가들에 좀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은 잘못 손잡았다가는 오히려 더 된통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쉽게도 못 내미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 러시아 어려울 때 좀 잘 이용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우군은 더 없는 상황이 또 될 수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러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죠. 뭐 그렇겠죠. 그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넓게 퍼지면 중국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화끈하게 지원해 주지를 않아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러시아하고 북한이 뭐 무기 이렇게 무기 거래하고 그래서 당신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뭐 두 나라의 문제 아니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 언론에는 뭐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뭐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고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요. 중국이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러시아 거기에 끼어들어서 한미일대 북중러 이 구도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 중국이 거기서 얻는 국가 이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양자 관계는 뭐 전통적인 양자 관계 있고 얼마 전에 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일정하게 안정적이고 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네. 이것이 진영 외교로 편입되어서 북중러 대 한미일 이 구도는 중국이 원치 않는 구조죠. 그렇게 가봐야 도움될 거 없다. 그렇죠. 판단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이익이 가장 뭐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중 간의 전선이 너무 넓게 쳐졌을 때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러시아 석유랑 저 천연가스는 중국에서 바로 이렇게 많이 좀 갖고 오긴 하죠. 그렇죠. 네. 네, 전쟁 이후로 그건 더 많이 아마 확대가 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에너지 협력 같은 거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물량 그리고 안정적인 루트를 확보한 셈이죠. 네네네. 어쨌든 중국도 전 세계에서 에너지 엄청 수입하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세계 제2의 에너지 수입 국가니까요. 중국이. 네네. 어디가 1위입니까? 미국에? 미국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동에 대한 관심들도 그런 맥락이 있고요. 러시아에 대한 관심들도 그런 맥락이 있고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중요한 걸 텐데 우리는 중국과 어느 정도 어떤 선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좀 좋을지 뭐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중국 저 망하는 나라에 뭘 관심 두냐 뭐 이런 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 야 그래도 중국이 우리나라 교역 상대 1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한중 관계는 지정학도 있고요. 북한 문제가 있잖아요, 당장. 네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무역의 그 총 규모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약 우리나라의 무역 전도가 23% 되는데 중국이 그렇죠. 네네. 그 작년도 한 3,100 우리 통계로 한 3,100억 불 정도로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안 돼도 수입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총 규모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지경학, 네. 뭐 지오 이코노믹스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 중국 다 알아요. 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해 왔기 때문에 익숙하죠. 네. 그렇죠. 익숙한 국가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중국에서 장사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되는데 다른 데 가면은 그만큼 이익이 안 나면 안 가죠. 네. 그러니까 뭐 무역을 다변화하는 것들은 맞는 방법인데 중국에 있는 걸 빼갖고 딴 나라 가는 거는 해소하는 것과 건설하는 것 사이에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떠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또 우리가 중국에 팔아야 될 물건들은 뭐 반도체와 같은 뭐 이런 소재 부품 장비도 있지만 최종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최종 상품은 그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동남아의 뭐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광동성 한 성이 우리나라 1년 GDP 규모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냥 단일한 국가로 보기가 어려워요. 네네네. 이쪽에서 이 전략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 중국이 그래서 뭐 기분 느낌적으로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히 좀 뭘까 저 전략적 차등하러 보이고 뭐 조공 체제 뭐 이런 이제 역사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뭐 사드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뭐 홧김에 확 떠나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철저하게 이익의 균형을 찾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그런데 규모 이익의 그 균형을 찾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아마 우리도 아마 고민이 좀 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이제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좀 자기네 편으로 이제 만들고 대신 뭐 북중러 여기서 이제 편을 좀 갈려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테니까 그렇게 니네가 미국 일본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경고 내지는 뭐 회유가 계속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선택하기가 뭐 두 개 다 선택해서 뭐 우리가 최고의 이익을 이제 뭐 누리자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뭐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방향을 좀 정하긴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냥 야, 경제는 중국, 뭐 안보는 미국 뭐 이런 좀 확실한 좀 라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경제도 중국으로 좀 갈 수 있나? 가는 게 우리 경제에 정말 도움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뭐 경제가 분야가 너무 많아갖고요. 예. 첨단 기술은 미국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안 해야죠. 뭐 기술 유출 정해놓은 그거를 우리가 뚫고 지켜야 뭐 되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장사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이 성숙 기술의 분야가 많잖아요. 네네. 미국도 범용 기술의 문제는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이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빴죠. 뭐 코로나 여파가 있었죠. 네. 미국이 뭐 무역 규제 계속했죠. 뭐 관세 올리자는 얘기 계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규모가 역대 최고치였어요. 아 교육 규모가. 네. 아, 그 중국 통계로 한 7,600억 달러 됐고요. 네. 미국 통계로도 약 7천억 달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미 흑자가 4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미국도 디커플링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교육 규모는 더 늘어나는 이 모순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도 범용 기술은 사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패권들의 근본적인 도전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는 손을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그 맞춤형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러면 미국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끊고 나온다? 그거는 유럽하고 하는 미국하고 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미국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첨단 기술을 뭐 이렇게 그거를 뭐 수출 규제를 뚫고 풀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반도체 분야라든지 배터리 분야라든지 뭐 AI 분야라든지 뭐 퀀텀 컴퓨팅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펜스를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안에 범주를 지키면서도 이 범용 기술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소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 맞춤형의 대중국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뭐 홧김에 뭐 이렇게 거기 시장 빼고 공장 빼고 뭐 나 여기 수출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기업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도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중국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네. 같긴 한데 우리도 뭐 최대 이익을 잘 내면서 주변국들과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제 그냥 우리 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상황들이 꼭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우리 선수들이 잘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하지만 말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마 중국 갔죠. 그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연내 방문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 안 할 것 같고요. 연내는 안 해요?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총리가 이제 중국을 갔잖아요. 네. 그 워딩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피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시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연내가 그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어요. 한중일 정상회담. 네,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관례 비춰보면은 시진핑 주석은 안 오고요. 그 밑에 총리가 주로 참석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네. 일본은 총리가 참석을 하고, 중국도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형태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안 열리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서울에서 지금 개최할 순서예요. 이 회의가 연내에 개최될지 뭐 내년 초에 개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때 중국의 총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이제 뭐 신뢰가 좀 쌓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시진핑 주석의 뭐 방한 문제가 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너무 이거를 좀 과도한 기대치를 부풀려 놓으면은 이게 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조금 있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짧은 연내 뭐 시진핑 방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방한을 한다 하더라도 할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시진핑 주석한테 줄 선물이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가 줄게. 네. 뭐 시진핑은 뭐 여기 주석이 한국을 오게 되면 뭐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한미일 안보 협력 어떻게 할 거냐, 대만 문제에 대한 태도는 뭐냐, 공급망 협력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또 주문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신뢰가 좀 기초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뭐 외교장관 회담들도 열심히 하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심히 하고 또 고위급 소통 채널도 확보를 해서 그런 일정한 신뢰 기반 속에서 결국 이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풀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뭔가 갈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계속 진출을 해야 될지 어떤 협력의 범위를 해야 될지 어떤 속도로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은 사실 기업은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정책이 부담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정책 부담은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네. 우리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어쨌든 양쪽이 서로 선물 보따리를 좀 까야 될 텐데 지금 우린 이제 마땅히 줄 만한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갑자기 뭐 우리가 반도체 줄게 뭐 이렇게 못하는 걸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논의가 있냐면 네. 우리도 사실 이제 뭐 한일 관계 네. 또 한미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거 이제 강화됐잖아요. 공고화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이게 한중 관계가 이렇게 나쁜 상황이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시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는 뭐 우리 정부는 가치 외교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 가치가 서로 다른 가치잖아요. 쟁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어서 이게 균형 또 가치의 균형을 찾는 것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한 그 정책적인 에너지를 여기 넣어야만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우리 교수님께 뭐 이런저런 우리 혹은 뭐 중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여쭤봤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그 공간이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미국의 영향이 워낙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뭐 아주 작게 그냥 교역에 있어서의 조금은 룸이 있다. 요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한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네. 균형 있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미랑 한중은. 네.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네. 한중 관계를 좀 관리하겠다. 또 그 안에서 뭐 새로운 이제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쪽이 훨씬 현실에 가까운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나라잖아요. 네. 과거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미동맹 강화하고 그 다음 단계 한중 관계를 한다고 우리가 옛날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투 트랙을 움직여야 되는데 네. 한미동맹의 틀을 굉장히 존중하면서도 한중 관계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외교적 도전이라고 봐요. 우리한테도 숙제가 굉장히 큰 숙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국은 그 숙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많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앞으로 그러면 지금 뭐 한 5%도 안 나오죠 성장률이? 5% 목표는 5% 전후 성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서방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뭐 4% 후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의 국무원 총리가 5% 성장을 뭐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표출을 했는데 저는 그냥 중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그 성장률이 저하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실업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네. 이 실업은 성장과 그 중국의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내 네.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의 신규 실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뭐 재정이라든지 내수라든지 수출을 또 강화해 나가면서 네. 하여튼 성장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요새 보면은 하루에 한 건씩 내수 진작 정책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내수가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활성화 안 되니까 다시 이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도 5%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시진핑 체제가 중국의 국민들한테 효능감 그리고 네네네. 이게 뭐 그 경제적인 업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인위적으로도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이고 네네. 뭐 4% 후반이나 5%라고 하는 것들은 중국이 정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중국이 그거는 결정할 수 있는 문제군요. 네. 네. 시진핑 체제가 혹시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요거는 그 체제가 네. 내구력의 문제하고 규범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가 규범적으로 좋은 체제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체제가 붕괴된다든지 하는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위기와 붕괴를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위기가 오면 곧 붕괴되지 않겠는가. 위기는 위기이고요. 붕괴는 붕괴죠. 우리도 사실 위기잖아요. 픽 차이나 문제가 아니라 픽 코리아도 문제인데 사실. 네네네. 문제는 사실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하나씩 뭐 지방정부의 부채, 부동산, 그다음에 뭐 실업, 그다음에 뭐 사회적 소요 이런 문제가 하나씩 오게 되면 중국이 거버넌스 관리 능력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위험한 문제는 여러 사안이 동시에 병목 구간을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가 중국이 갖고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클 것인데 중국은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위험 관리를 분산하는 쪽에 정책 에너지를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위험 관리를 분산하는 쪽으로 하나로 집중되면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아니, 동시에 이 병목 구간을 통과하면은 네. 지금 중국이 동시에 관리하기가 지금 벅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안별로 이렇게 좀 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위험이 한 번에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에 지금 뭐 사회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생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뭔가 그런 통제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들이 더 강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중국도 사실 뭐 소득도 많이 좀 올라왔고 과거에 비하면 그러면 더 막 강하게 억누르는 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심 같은 게 훨씬 과거보다 클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꾹꾹 누르고 있으나 어떤 트리거 하나가 있으면 빵 터질 수도 있는 네. 압력밥솥처럼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지 뭐가 맞는 겁니까? 그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1인당 GDP가 12,700불 정도 되니까 이게 중진국이잖아요. 네. 미국의 사실 목표도 중국을 중진국의 함정에 오랫동안 빠뜨리는 네. 겁니다. 이게 극복해 나가면 미국도 네.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정착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소득이 발전하게 되면 소득이 높아지면은 민주화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개량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래서 점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근대화론의 기본 가설인데요. 네. 중국도 그렇게 보면은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왔고 또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국가가 시장에 대한 압력들을 계속적으로 가하는 데 대한 불만들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내연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또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요. 별 불만 없어요? 문화대혁명이 있었죠. 천안문 사건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네. 60년부터 70년까지 문화대혁명이 있었고 89년에 천안문 그 사건이 혼란이 결국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지나고 보니까 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혼란에 대한 공포 심리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어떤 정치 문화가 네. 굉장히 저항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체제에 대해 순응적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한 70%까지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됐기 때문에 개방도 상당히 높아요. 우리도 지금 요새 뭐 비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중국에 오고 가고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네. 중국에 뭐 유학생 나와 있잖아요. 이게 통제된 사회가 아니라 사실 이 국제사회하고의 접촉면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지금의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20대들이 아마 20대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애국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그 체제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인터넷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20대들이 싸우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중 젊은이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체제에 대한 자부심들이 청년 세대로 내려올수록 네. 그 훨씬 더 강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민주화 압력을 갖고 정부가 개량적 조치를 취하고 점진적 민주화가 오는 이 구도는 당분간은 작동하지 않고 뭐 이럭저럭 중국 체제가 버텨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야, 신기하네. 네, 이 중국에 관한 이야기들 또 아마 중국 유학생들도 아마 많이 만나시겠네요, 그죠? 자주 보죠. 자주 뭐 저희가 보시죠? 매일 같이 봅니다. 근데 그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혹은 뭐 정치 체제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군요. 프라이드 대단하고 또 불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체제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친구들이 이제 호소를 하죠. 그래요? 너무 선생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관적인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뭐 너무 이게 서구적 시각에서 또 한국적 시각에서 중국 문제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못 보는 측면이 많다고 저희를 자꾸 교양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돈 벌면 외국 나가고 싶어하지 외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돈 벌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중국의 정말 정치 체제가 마음에 들고 중국이 이렇게 좋다고 한다면 오히려 외국에서 돈 벌면 이제 난 중국 들어갈래. 역시 내 나라 우리 정치 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그렇죠. 차이나 런 하죠. 다 빼놓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프라이드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해외 네. 유학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돌아오는 비중들이 예전에 굉장히 적었거든요. 중국이요? 네. 네. 지금 유학생들이 돌아오는 비중이 높아요? 높아져요. 그거 안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니고? 그 요새 뭐 미중 관계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도 그래요? 유학생들의 회귀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뭐 체제 문제라기보다는 네. 중국에서 또 시장의 기회가 굉장히 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면 좋은데 네. 또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팔면 뭐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워낙 사실 뭐 땅덩어리도 크고 뭐 경제 관련해서도 뭐 워낙 산업 분야라든지 뭐 우리랑 또 충돌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 한 1시간 정도의 이 신가대화로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 3프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와주셔서 이 중국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까지 같이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내밀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자, 하여튼 중국의 현재 상황, 중국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지, 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게 더 우리에게 현명한 일일지 등등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여쭤봤었고요.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뵙기를 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